3장 화학양론. 화학양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합물의 양을 다루는 학문으로 질량이라든가 부피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화학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가, 그리고 그 화학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화합물의 양을 얼마만큼 만들 때 얼마만큼의 반응물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둬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아보가드라는 수라는 개념.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면 일몰만큼의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몰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분자식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식을 일단은 구하고 난 다음에 질량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분자량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자식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 반응물 이론적 수득량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양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이론적인 수득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화합물의 양을 결정짓는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반응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한 것들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런 화학 반응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뭐 그런 몇 가지 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 앞에서 우리가 원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화학식으로 표기되는 거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볼 것이고요. 3절은 아보가드로 수하고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원자들의 질량 또는 분자들의 질량은 각각의 질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질량을 표현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원자 질량 단위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질량 단위하고 원자나 분자들의 질량 단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질량 측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묶음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몰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포함된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게 되면 화학 분석해서 실험식, 먼저 시간 잠깐 얘기했던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화학 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계 반응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성물의 양이 얼마만큼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화학 양론이라는 개념인데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질량과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는 게 화학 양론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요.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의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하기 전하고 화학 반응 후하고 질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질량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질량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원자 자체도 화학 반응을 통해서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응하기 전하고 반응한 후하고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요. 첫째로 보면 화학 반응식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메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기호로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서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되고요. 표기하는 방법은, 화학 반응식을 표기하는 방법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이 화살표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출발하는 쪽이 반응물, 화살표가 끝나는 쪽이 생성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반응물을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왼쪽이 보통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화살표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 두 가지 이상 있게 되면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질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개수로서 앞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수소 원자가 4개 있는 것처럼 해갖고 H4라고 쓰면 다른 물질이 되기 때문에 화합물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개수만 바꿔서 양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그게 바로 균형화학 반응식이 되겠지요. 균형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 전하고 반응 후하고 원자들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대신에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거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H2O하고 H2O2는 다른 화합물이죠. 그래서 저 2를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균형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전하고 반응 후하고 원자의 개수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적은 원소 먼저 맞추면 돼요. 만약에 이제 금속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제 금속 또는 비금속 이런 순서로 맞춰주면 되고요. 수용액 에서의 반응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수소를 나중에 맞춰주면 돼요. 이유는 물에는 산소하고 수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의 수소는 넣고 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예로 메탄가스의 연소 반응이 있는데 완전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메탄가스 내에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요. 수소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 어떤 반응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메탄가스하고 산소 두 가지를 쓰고 반응물에 생성물 쪽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물을 쓰고 이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주면 돼요. 첫 번째 이러한 반응식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골격 반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격 반응식은 양쪽의 원자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걸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맞춰 안 줄 게 뭐냐면요. 일단 뭐 탄소부터 맞춰 볼까요? 탄소를 맞춰보면 메탄가스에 탄소 하나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탄소 하나 있으니까 이 상태는 균형이 맞아요. 아, 여기는 수소 먼저 맞췄네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적을 가능성이 큰 게 금속이나 비금속, 수소하고 산소를 제외한 비금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면 돼요. 뭐 어떻든 간에 뭐를 먼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수소는 메탄가스에 4개가 있고요. 생성물 쪽에서 물이 있는데 물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앞에다 개수를 붙여서 양쪽이 개수가 같게끔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수소의 원자의 개수였으니까요. 메탄가스에 4개 있고 물에 2개가 있으니까 물 분자에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양쪽의 원자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앞에다 개수 2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데 산소 원자의 개수는 반응물 쪽에 보면 산소밖에 없고요. 산소 분자밖에 없고 생성물 쪽에 보면 이산화탄소 2개 있고요. 물에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어요. 물에는 하나가 있지만 개수가 앞에 이게 2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는 걸 보는 거죠. 합하면 4개지요. 그러면 반응물에 있는 산소도 4개로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는 방법은 산소 4개 원자가 아니고 산소 분자는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산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개수 2를 넣어주게 되면 양쪽의 균형이 맞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화학 반응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반응 전에 있는 놈하고 반응 후에 있는 놈하고 하나씩 다 계산을 해서 원자의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수 맞추기에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에탄가스예요. 뭐 표기 보면 에테인이라고 명명됩니다만 에탄가스는 뭐 천연가스의 성분 중에 하나지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가스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에탄가스가 포함이 되는데요. 에탄가스 연소 반응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2개 있고요. 생성물 쪽에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개체수를 맞췄으니까 수소의 개체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수소의 개체수를 맞추는 방법은 어떻게 맞추냐면 반응물 쪽에 3개가 있으니까 생성물 쪽에도 3개가 아니고 6개죠. 6개가 있으니까 생성물 쪽에도 6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물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양쪽이 수소하고 탄소는 맞는 상태가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근데 생성물 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 맞춰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 2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의 산소 원자가 있고요. 물에는 1개짜리 물 분자에 1개 있으니까요. 1개 곱하기 3 하면 총 7개예요. 근데 반응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 분자는 2개씩 있어요. 산소 원자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럴 경우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는 분수를 써도 됩니다. 원래 화학 반식은 최소의 정수비 형태로 쓰는데요. 최소의 정수비의 형태로 쓰는 이유는 최소 형태로 쓰는 이유는 너무 많은 숫자를 쓰면은 같은 반식인지 확인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가능하면 숫자가 작게끔 그렇게 쓰는 거고요. 정수비의 형태로 쓰는 이유는 화학 반식 자체가 요게 개수에 비해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산소 분자 반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균형화학 반식에서는 분수를 안 쓰는데요. 계산하는 과정 중에는 써도 돼요. 그래서 양쪽의 원자의 개체수가 같게끔 하기 위해서 산소 분자를 계산을 해서 7개를 만드는 방법은 산소 분자에다가 2분의 7을 곱해주게 되면 산소 원자 7개하고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일단 개수를 맞춥니다. 이런 다음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여기서 이제 2가 되겠죠. 적당한 수를 곱해서 최소의 정수비 형태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에탄가스 2분자하고 7분자의 산소 분자하고 화학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4분자하고 물 6분자가 화학 반응하는 게 6분자가 만들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각각의 원자의 개수를 다 세고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비교해서 원자의 개수가 같으면 균형 화학 반응식이 된 거죠.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태우면 일산화질소하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질산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산소하고 질소하고 화학 반응시키면 화학 반응이 잘 안 돼요. 일산화탄소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모니아를 만들고요. 이거를 태워요. 그럼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요. 이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시키게 되면 즉 산화질소를 산화시키게 되면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질산이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암모니아를 산소하고 반응시키게 되면 산화질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데 골격 반응이 형성이 됐는데 균형은 안 맞은 상태예요. 맞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부터 맞출까요? 여기서는 수소 먼저 맞췄는데요. 연소 반응은 산소를 제일 나중에 넣으면 돼요. 이유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죠. 연소 반응이니까. 그래서 산소를 제일 늦게 넣는 거고요. 일반적인 수용액에서 반응에서는 산소하고 수소를 제일 나중에 넣어서 맞춰주면 돼요. 뭐 어떤 걸 맞춰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수소 먼저 맞췄으니까 수소 먼저 볼까요? 수소가 암모니아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는 2개 있어요. 그러면 3개하고 2개를 같게끔 하려면 개수를 어떻게 곱해줘야 되냐면 암모니아에다가 곱하기 2 해주고 그럼 6이 될 거고요. 물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수소에 대한 균형은 맞췄어요. 수소에 대한 건 맞췄고요. 질소에 대한 거 맞춰볼까요? 암모니아의 개수가 2가 있으니까 반응물 쪽에는 암모니아 원자가 2개가 있는 거고요. 생성물 쪽에는 NO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질소 균형도 맞춰지죠. 암모니아 2개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 2개가 만들어지는 반응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맞추는 방법은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산소의 개수를 맞출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에 맞춰놓은 거를 바꾸면 안 되죠. 왜냐하면 NO를 앞에 개수를 바꾸면 질소 다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소 원자만 맞춰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소 원자를 맞추는데 오른편에 보게 되면 일산화질소에 산소 2개, 물에 산소 3개 합하면 5개지요. 산소 분자는 2개예요.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면은 산소 분자로부터 5개를 산소 원자 5개를 만드는 방법은 2분의 5를 곱해주면 원자의 개수가 5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균형을 맞추는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소의 정수비를 써야 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여기서는 2가 될 거예요. 2를 곱해주게 되면 암모니아는 개수가 4가 되는 거고 산소는 개수가 5가 될 거고요. 산화질소는 4, 물은 6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균형화학 반응식이 완료가 되었는데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중간에 착각에 의해서 개수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이러면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양쪽의 원자의 개수가 같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소 반응물에 질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12개, 산소 10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생성물 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균형 화학 방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화학 방식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원소들만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들어가는 화합물만 표시해 줄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요놈들의 상태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체 상태면 그 화합물 뒤편에다가 가로치고서 G 써주면 되고요. 액체는 L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는 솔리드 해서 S 써주면 되고요. 앞에 G는 가스 기체고요. L은 리퀴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수용일 때는 AQ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만약에 용매에 녹아져 있다. 예를 들면 벤젠 용매에 녹아져 있다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가로치고서 그 용매를 써주면 돼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합물의 반응 조건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화합물에 뭐 예를 들면 이 반응 같은 경우 섞는다고 반응이 잘 안 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전기 스파크를 줬다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번개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 이거는 전기 충격을 주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뭐 가열하면은 뭐 보통 이제 가열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세모 표시예요. 세모 표시를 해주게 되면 아 이거는 이 반응은 가열시켜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온도 이상이 돼야지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 화살표 위나 아래쪽에다가 그런 온도를 기록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화학 반응을 진행시킬 때 촉매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화살표 위나 또는 화살표 아래쪽에다가 촉매를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요. 화학 반응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화학 반응의 종류는 사실은 보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합 반응과 분해 반응, 그 중에서 결합 반응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결합 반응은 뭉쳐지는 반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볼까요? 태우는 거죠.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타게 되는데 그럼 생성물이 뭐가 되냐면 산화마그네슘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 산소하고 마그네슘이 결합했기 때문에 결합 반응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 태웠는데 그죠? 좀 전에 태운다고 얘기했죠? 그럼 무슨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이죠. 태우는 거는 연소니까요. 그죠? 그래서 연소 반응, 산소해국의 반응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생성물이 뭐냐면 산화마그네슘이에요. 산화마그네슘은 우리가 이제 이온성 물질을 보죠. 그 마그네슘 이온하고 산화 이온이 화학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이 중성의 원소 상태에서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뭘로 봤냐면 결합 반응, 두 개가 합쳐지는 반응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분해 반응이 있는데요. 분해 반응은 결합 반응의 반대 형태죠. 그래서 산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무지막지하게 하면 마그네슘하고 산소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발열되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는 이제 그 원소로 이렇게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적은 에너지만 줘도 쉽게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칼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생석회죠. 그래서 생석회에다가 물을 부으면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소독할 때 특히 이제 야외에서 소독할 때 소독제로 쓰는 게 바로 이제 요 놈이죠. 만드는 방법은 그죠? 석회석을 탄산칼슘이라는 게 탄산칼슘의 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석회석인데요. 석회석을 가열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생석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해 반응. 그런데 분해시킬 때 어떻게 해요? 가열하지요. 가열해서 그냥 열분해 반응.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소듐 아자이드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아자이드와 나트륨 아자이드와 소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NaN3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은
전기적인 충격을 주거나 또는 강한 충격을 주거나 또는 산화물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요.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사실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체들이 급속히 팽창하는 걸 우리가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폭발하는 거하고 똑같이 시킬 수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요.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로 나오는 놈이 뭐냐면 질소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화돼서 이 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주로 어디다 쓰냐면 요거는 자동차의 에어백 안에다가 소듐 아지드환 소듐을 갖다가 넣고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산화철 같은 걸 같이 집어넣어요. 섞어 놓으면은 폭발을 하니까요. 두 개를 분리해서 넣죠. 두 개를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두 개가 확 섞이면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소듐하고 반응해 갖고 산화소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질소기체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니까 부피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에어백을 꽉 채우게 되는,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한 분해 반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뭐 결합 반응이 뭐 몇 가지 있어요. 탄소 태우면 이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연소 반응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요.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합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 또는 산화칼슘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결합 반응 이렇게 될 거고요. 산화칼슘을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켜도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합니다. 그럼 석회석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합 반응 이렇게 되겠죠. 분해 반응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반응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KClO3를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분해 반응이 됩니다. PbCO3도 마찬가지로 산화납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구리 2가짜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열분해 반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연소 반응 되어 있는데요. 연소 반응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거죠. 불꽃을 내면서 탄다고 해서 연소 반응이 아니고 산소하고 반응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연소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판 가스를 태우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연소 반응, 이렇게 불꽃을 내면서 타면 연소 반응이 되겠죠. 3-3절에 보면 화학식량이 나와 있는데요.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화학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놈의 그놈들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원자 질량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원자 질량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g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자량의 단위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단위가 있죠. 원자 질량 단위 AMU라고 표현되는 놈이 있는데요. 이 놈은 기준이 뭐였었냐면 탄소 12를 기준으로 하죠. 탄소 1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탄소 원자는 양성자가 6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양성자 6개하고 전자가 6개 되어 있는 놈, 그리고 중성자도 6개 되어 있는 놈, 요 놈이 바로 탄소 12를 구성하고 있는 놈이에요. 요 놈 한 개의 질량을 12AMU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AMU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얘기가 돼요. 탄소 12 한 개의 12분의 1만큼의 질량을 우리가 1AMU라고 정의를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평균 원자 질량이 얼마냐면요. 1.008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효자 두 자리 처리하니까 1.0이 된 거고요. 황도 평균 원자 질량 하면 32.1 되는 거고요. 산소는 16.0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되어 있는 놈의 개수를 곱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수소는 황산이라는 한 개의 분자 내에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내에서 2AMU만큼 차지할 거고요. 황은 32.1AMU. 그 다음에 산소는 16 곱하기 4에서 64, 24에서 64AMU만큼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98.1AMU로 요 놈의 화학식량이 얘기가 되겠죠. 화학식량은 화학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의 화학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의 총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자량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자식도 가만히 보면 화학식이죠. 그래서 이걸 화학식량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되긴 되지만 포도당 같은 경우 보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인데 요 놈은 분자예요. 분자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걸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냐면 이 화합물은 분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분자량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자량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화학식량을 계산해 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포도당을 보게 되면 탄소 원자가 6개니까요. 곱하기 6 하고요. 12 곱하기 6 하고요. 수소가 12개 있는데 1.0 AM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2 하고요. 산소는 16 AM이었으니까 여기는 6개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6 해서 다 더하면 180.0 AMU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요놈의 분자량은 180.0 AMU 이렇게 되겠죠. 또는 화학식량은 마찬가지로 180.0 AMU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화학식과 조성백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 쓰냐면 각 국가별로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 한 해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기준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뭐로 만들죠? 탄소를 태우면 만들죠. 그래서 탄소가 얼마만큼 사용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석탄하면 석탄은 거의 100%죠. 100%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의 사용량은 100% 탄소의 사용량으로 보는 거고요. 석유화합물 같은 경우 거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 0.88 정도 곱해요. 그러면은 그 탄소, 석유 내에 있는 탄소의 양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만 나오냐면요.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조성백분율. 원소에 조성백분율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도당에서 뭐 볼까요? 탄소의 백분율 볼까요? 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웠을 때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을지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탄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질량이 전체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180AMU였어요. 근데 탄소 내에 우리가 보는 건 지금 탄소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포도당 내에 탄소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를 보게 되면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냐면요. 12AMU예요. 근데 6개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놈 곱하면 72AMU. 그러면 그 포도당의 탄소의 조성백분율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180분의 72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우는 양이 100g을 태워도 180g을 태워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냐면 72g의 석탄을 태우는 거하고 같은 양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계산하는 거는 석탄하고 석유만 봅니다. 다른 건 잘 안 봐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죠 캠프파이어 하면 나무도 태우고 막 이러는데 나무 같은 것들은 사실 얼마만큼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빼고 봅니다. 빼고 봐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의 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게 석유하고 석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보는 거지요. 3-4절 아보가드로 수와 몰. 몰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AMU 단위를 정의할 때 하고 사실은 똑같은 놈을 써요. 탄소 12를 그죠? 한 개의 원자 질량을 12AMU로 봤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이 보고요. 뒤에 g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탄소 12의 12g만큼의 개수 요기에 해당되는 양을 우리가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몰질량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몰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1몰에 해당하는 놈의 질량. 예를 들면 탄소 12 몰질량은 어떻게 돼요? 12g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자 질량 아까 황산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황산이 98 AMU라고 얘기가 되면요. 여기 1몰만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 12가 12AMU가 1몰만큼 있으면 12g이 됐죠.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몰이라는 걸 묶음으로 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요. A4 용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A4 용지 낱장의 질량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낱장의 질량이 보통 가볍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는 거는 한 포 또는 한 박스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질량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몇 박스를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박스에 만약에 10kg 나가면 10박스 한 100kg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장수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한 박스에 있는 A4
종이의 양을 다 세면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한 포 하게 되면은 보통 한 500장 정도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 한 5포 정도 들어가나요? 한 5포 정도 있다고 하면 한 박스에 2500장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장수를 세는 거는 사실 의미 별로 없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는 질량수인 그람 단위를 쓰죠. 그래서 몰이라는 단위는 바로 그거예요. 원자질량 단위를 우리가 쓰는 단위인 그람으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몰이라는 정의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포함된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개수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 10 여기 과학자들은 실험으로부터 이 숫자를 6.0221421 곱하기 10의 23승 않고 개를 안 써요. 개수인데 왜 안 쓸까요? 이거 개수로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6.0221421 다음에 이 숫자가 무한대로 쭉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대 숫자가 계속 다 있어요. 그런데 그죠? 그런 개수라고 쓰면 그러한 이제 유효숫자를 처리하는 과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세 자리나 네 자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6.02 또는 이제 네 자리 쓰면 6.022까지 쓰죠.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유효숫자가 세 자리라는 의미예요. 원래 뒤에 숫자가 2가 있는 건데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숫자 세 자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그걸 쓰는 거니까요. 뒤에다 개수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면 개수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어떤 놈의 종류든 간에 이렇게 1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개수가 있다는 의미죠. 탄소 12가 만약에 1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탄소 12가 6.0 곱하기 10의 23승만큼 있는 거고요. 물 분자면 똑같은 양. 질산이온 하면 똑같죠.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개수. 뭐 이론상으로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뭐 구술, 동전 이런 것도 다 얘기가 가능하지만 사실 그만큼의 구술이나 동전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죠? 우리들 주로 세는 단위는 뭐가 되냐면 원자나 분자들의 개수를 세는 단위가 뭘로 쓰면 된다고 보면 돼요. 다음에 몰 질량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죠. 그죠? 1몰에 해당하는 놈의 질량. 그걸 우리가 몰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몰 질량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학 식량하고 어떻게 해요? 숫자가 완벽히 똑같죠. 정의가 같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화학 식량 하려면 원래 AMU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몰 질량은 g퍼 몰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혼동을 해서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가 같기 때문에 이놈의 분자량은 뭐 이거 몇 g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표현하려면 AMU라고 쓰는 게 바른 표현이에요. 교재에 있는 그림에 보게 되면요. 그 기체로 있는 놈하고 액체로 있는 놈, 고체로 있는 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 NaCl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몰의 몰 질량이 얼마냐면요. 58.45g이에요. 그래서 물은요. 18AMU거든요. 그러면 그 g을 바꾸면 되죠. 18g. 그 다음에 산소는 32AMU였으니까 AMU로 g을 바꿔주게 되면 몰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32g 되고요. 요 놈의 부피는 뭐 표준 상태라고 얘기하는 뭐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도시 압력은 1기압 요때의 부피가 한 22.4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뭐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아마 그 정도 요 풍선의 크기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온도가 좀 달라지면 약간씩 차이는 생기지만 상온 정도면 아마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1몰에 22.4리터 근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몰과의 관계 표 3-2에 있는데요. 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뭐 화학식량으로 표현되는 AMU를 어떻게 해요? g으로 바꿔주면 몰 질량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온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서 네 번째 보면요. 은 이온이 있는데 여기 1.07.9 AMU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은 봐봐요. 1.07.9 AMU죠. 똑같죠? 은이온하고 은하고 다르잖아요. 전자 하나 차이 나는데 그죠? 전자 질량이 어떻다고요? 무지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죠? 전자 한 개의 질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00분의 1이 채 안 돼요. 10,000분의 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넣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온도 그냥 물질하고 중성인 상태, 원소 상태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뭐 분자성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성 물질이 이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자단으로 되어 있는 거 뭐 황산이온 하게 되면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온 거죠. 요 놈의 질량도 똑같이 SO4 그냥 요 놈만 계산해줘도 된다는 의미죠.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냐면요. 보통 한 유효수 4자리까지는 가능해요. 여기 보면 4자리 가능하죠. 5째짜리면 맨 끝에 있는 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6째짜리면 계산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많이 계산하면 유효자 4자리나 3자리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그죠? 같다고 보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기 보면 탄소 12 1몰 있대요. 그죠? 요놈의 몰질량은 12g. 그죠?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마그네슘 24 있어요. 마그네슘 24 있는데 요거는 어떻다고 1몰의 질량 24g.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개수는 똑같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개수가 같으면 무게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르죠. 그죠? 사과하고 수박하고 비교해보면 사과 10개하고 수박 10개하고 당연히 질량 다르죠. 여기 몰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질량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질량과 몰이 환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AMU하고 몰 질량하고는 쉽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포도당 1몰이 있어요. 요 놈의 질량이 얼마죠? 몰 질량이 180g이죠. 그래서 포도당 1몰의 질량은 180g의 포도당과 같아요. 쉬운 얘기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분모하고 분자가 등식이라는 의미죠. 분모가 1이 아니에요. 분모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등식으로 되어 있는 놈을 한쪽으로 내려줘도 어떻게 해요? 분모하고 분자가 같기 때문에 요건 1이죠. 2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뭘 수 있냐면요. 이렇게 차원분석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 이제 변환인자라고 그래요. 또는 환산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변환인자를 곱해주게 되면 사실은 2를 곱해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위가 바뀌죠. 원래 질량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몰질량이라는 환산인자를 이용을 해줬더니 요게 몰수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몰질량으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몰질량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g의 제곱 퍼 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럼 계산이 잘못된 거죠. 환산인자 적용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질량수를 어떻게 해요? 몰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램수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주면 돼요? 몰 질량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산칼슘이 있는데 질산칼슘을 몰 질량이 164.1이래요. 요걸 곱해주면 그죠? 71.1g만 나오죠. 몰 지워져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질량하고 질량하고 몰하고 변환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뭐 입자수도 얘기를 하는데 입자수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몰이라는 게 개수의 개념이라는 걸 갖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아보가드로 수를. 근데 여기는 아보가드로 수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죠.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는 몰이라는 개념하고요. 질량수하고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또는 뒤에 가면 이제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몰하고 기체의 부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 개수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3g이 만약에 3g에 있는 구리원자 개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몰로 바꾼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죠. 몰로 바꾸는 방법은 질량을 몰로 바꾸는 방법은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몰수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그죠? 그럼 개수가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화학 분석으로부터 얻는 실험식 되어 있는데요. 화학 분석으로부터 얻는 실험식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봤었냐면요. 그 원소의 질량 백분위를 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내에 있는 탄소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탄소로부터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내에 산소의 양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전체 양분의 어떤 성분의 양.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냐면요. 44mg예요. 44분의 그 안에 탄소 하나 있죠. 그럼 12 곱하기 100% 하면 전체 퍼센트가 나오고요. 분율로 하려면 44분의 12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내의 탄소 양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각 국가별로 다 생산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탄소의 양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탄소의 양에다 어떻게 주면 되냐면 12분의 44를 곱해주게 되면 이산화탄소 질량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각 국가별로 다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합물을 갖다가 그죠? 연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서 분석하는 건데요. 태워서 예를 들면 석유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을 태우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분석을 하게 되면 태운 원래 시료 안에 탄소양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을 갖다가 물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되면요. 수소의 시료 내에 수소의 양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되는 게 바로 실험식이에요. 실험식은 어떻게 쓰냐면 분자를 잘 모를 때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분자인지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천연물에서 어떤 화합물을 분리를 했어요. 어떤 화합물을 분리하면 이 화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놈의 분자량도 잘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화합만 분리해냈으니까. 그래서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연소 분석을 해요. 연소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은 알 수 있어요. 연소 분석을 하면 비율만 하는 거죠. 이놈의 분자는 잘 몰라요. 분자는 어떻게 아냐면요. 연소 분석을 해서 실험식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실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의 정수비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비만 하니까요. 각각의 질량비를 알면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개수비가 나오죠. 그죠? 개수비는 몰비와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몰수비 형태를 적는 게 실험식이고요. 이 실험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화합물을 질량 분석기에 넣고 돌리면 거기서 분자량 피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분자량 피크를 알면 분자량 피크라는 게 분자량이라는 거죠. 그놈의 분자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실험식이 몇 배가 되는가를 보죠. 그래서 만약에 3배면 앞에 있는 원소의 배수에다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실험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화합물이 있대요. 수은하고 염소하고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인데요. 질량 분율로다가 수은이 73.9g이고 9%고요. 염소가 21.6%로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그럼 몰수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사용되어 있는 질량이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준대요? 이거를 100분율이니까요. 이거를 100%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100%인 즉 100g을 계산하면 저기 있는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g으로 바뀌겠죠? 그럼 73.3g 하고요. 염소가 26.1g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 놈을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수은의 원자량이 0.369 나오고요. 염소의 원자량이 0.732 이렇게 나오죠. 요걸 어떻게 해요? 최소의 정수비 형태를 쓰려면 어떻게 주면 돼요? 제일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 돼요. 제일 작은 숫자로 나눠줬더니 여기서 0.369죠. 첫 번째 거 0.369로 나누면 요놈이 기준이었으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돼요? 0.369분의 0.732 하면 1분의 1.98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험 오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효숫자 두 자를 처리를 하게 되면요. 아마 위에 게 2.0이 되겠죠. 아, 그럼 이거 아마 2배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놈의 실험식은 어떻게 돼요? HgCl2 최소의 정수비니까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놈의 화학식은 HgCl2가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자식을 구하는 방법,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식을 연소 분석을 통해 갖고 실험식을 얻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하나 이용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뭘 이용하냐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갖고요. 요놈의 분자량을 알아내는 거예요. 분자량은 반드시 실험식량의 정수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코브산이 있는데요. 이거를 연소 분석기에 넣고 돌리면요. 요놈이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탄소 3, 수소 4,
산소 3의 비율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질량 분석기 해놓고 돌렸더니 오늘 분자량이 얼마라고 그러냐면요. 176이래요. 몇 배수인가 보면 된다고 그랬죠. 88, 앞에 있는 놈을 고스란히 그냥 더하면 88AMU예요. 즉 실험식량을 계산하면 88.02AMU인데 분자량이 176이래요. 곱하기 2죠. 곱하기 2 해주면 각각의 요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곱하기 2 해주면 탄소에다 곱하기 2 해주면 3개짜리 곱하기 2 하면 6이 될 거고요. 수소는 4에다 2 곱하면 8, 산소는 3에다 곱하기 2 하면 6. 그래서 요 놈이 분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합물의 분자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분자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제 다른 기기를 동원을 해야죠. 그래서 뭐 적외선 분광계라든가 아니면 뭐 핵자기 공명을 이용한 뭐 수소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걸 알게 되면 화합물이 어떻게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연소 분석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예, 연소 분석되어 있는데요. 연소 분석은 말 그대로 태워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시료를 앞에다가 이렇게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요. 한쪽에다 산소를 과량의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래야지 완전 연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뭐 완전 연소가 안 되면 이제 요 나가는 입구에다가 그죠 가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촉매를 달아요. 백금 같은 금속 촉매를 달면 산소는 과량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산소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가다가 백금 촉매에 흡착됐다가 주변의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그죠 이제 촉매를 이용하면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나니까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염화칼슘 같은 거. 염화칼슘은 물은 잘 흡수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물하고 반응해서 물이 잡히죠.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과량의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뭐 있냐면요. 강한 염기를 넣어요. 보통 많이 쓰는 건 이제 KOH 같은 거 많이 넣는데요. KOH나 또는 NaOH 같은 것들은 강한 염기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잡아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죠. 어떻든 간에 화학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잡히죠. 이산화탄소가 잡혀서 요 안에 질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연소시키고 난 다음에 산소는 이제 그냥 빠져나가죠. 완전히 연소시키고 난 다음에 요놈들 분리해서 질량이 얼마만큼 바뀌었는가를 측정을 해요. 측정하려면 질량이 얼마만큼 바뀌었나 측정하려면 실험하기 전에 질량을 달고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분해해서 질량을 달게 되면 질량이 늘어났을 거예요. 앞에 통은 물만큼, 뒤에 통은 이산화탄소만큼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탄소의 양을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늘어난 양만큼이 여기 있는 물의 질량하고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니까 각각의 원소의 몰 분율을 이용해 갖고요. 원소의 몰 분율을 곱해주고 물에다가 수소의 원소의 몰 분율을 곱하고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원소의 몰 분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놈들의 각각의 수소의 질량하고 탄소의 질량이 나올 거예요.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앞에서 봤던 뭐 비타민 C 같은 거 또는 뭐 포도당 같은 거 태우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미 산소가 이미 들어가 있죠. 어떻게 구하죠? 여기 시료를 집어넣을 때요. 질량을 재서 넣어요. 질량을 재서 넣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0g만큼 만약에 넣었는데 수소의 질량을 계산했더니 뭐 10g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50g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60g은 산소죠. 네, 그렇게. 그래서 산소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원래 있던 질량에서 원래 있던 질량에서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을 빼주게 되면 그게 바로 수소 원자의 질량이 되겠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은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물 만드는 반응이 있는데요.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하면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분자 2개하고 하나가 반응해갖고 분자 2개 만든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뭐예요? 몰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몰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몰하고 1몰이 반응하면 2몰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 2몰은 어떻게 되죠? 2몰의 양은 1몰이 1.019 수소 원자의 몰 질량이 얼마냐면 1.019g이죠.
수소 분자로 돼 있으니까 수소 분자의 몰 질량은 2.0이에요.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어떻게 곱하기 2 하면 4.4g의 수소가 산소 얼마예요? 32g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이 36.4g이 형성된다는 그런 의미죠. 사실은 앞에 있는 두 놈을 더해주게 되면 36.04가 나와야 돼요. 그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를 화학 양농적 당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2대 1대 2의 비율로. 그죠? 그래서 수소 2대 산소 1, 물 분자 2의 비율로 다 화학 결합하는 걸 화학 양농적 당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화학 반응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면 수소 4g을 태우면 물이 얼마만큼 만들어질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균형 화학 반응식을 써야지 그 다음에 원자량을 각각 이용해서 분자량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물의 양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화학 반응식하고 화학 양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표로 나타낸 게 그림 3-16에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면 어떤 놈의 뭐 우리가 측정하는 건 질량이나 또는 부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질량에 대해서 보겠죠. 질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반응식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몰비죠. 개수비. 그래서 몰로 바꿔야 돼요. 몰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몰 질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식에다가 우리가 질량에서 질량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놈, 우리가 사용하는 놈에 일단 그놈의 몰 질량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균형 화학 반응식을 써서 균형 화학 반응에서의 몰수의 비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B라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원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몰 질량을 알고 있어야지 질량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한계 반응물이 있는데요. 그럼 모든 반응이 저렇게 당량비로 일어나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당량비로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죠? 뭐 썼어요? 촉매 썼죠? 촉매를 써서 하면은 완전 반응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은 사실은 드물지요. 왜냐하면 수소를 태운다든가 아니면 탄소를 태우는 거는 굉장히 잘 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촉매를 써서 완전 연소를 시켰죠. 실질적으로 반응시키면 100%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반응이 잘 되는지 표현해 주는가를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 한계 반응물 되어 있는데요. 한계 반응물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화학 반응 시켜봤더니 완전히 소비되는 물질, 그걸 우리가 한계 반응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그림이 있는데요. 수소 뭐 분자나 뭐 몰이나 뭐 같은 여기는 뭘로 되어 있네요. 수소 10몰이 있어요. 수소 10몰 있고 산소가 7몰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완전 연소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만 만들어지죠. 그죠? 물만 만들어지는데 그럼 생성물에 물만 있냐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요? 수소 2몰당 산소가 1몰씩 반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죠? 수소가 전체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면요. 5몰만 있으면 돼요. 5몰만 있으면 되니까 5몰이 사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산소가 완전 연소돼서 산소가 수소하고 완전 반응해서 물이 되려면 얼마만큼 만들 수 있냐면 얼마만큼 수소를 필요로 하냐면 14몰만큼 있으면 완전히 다 바뀌어서 14몰만큼의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적은 양이 수소죠. 반응하다 보면 수소가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없어지는 화합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반응물, 시약으로 얘기하면 한계 시약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남는 거는 과량 반응물, 과잉 반응물, 과잉 시약, 과량 시약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 원래 계산해야 되죠.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거는 저기하고 똑같죠. 뭐 예를 들면 자전거 만들 때 자전거 차체하고 자전거 바퀴하고 똑같죠. 자전거 바퀴가 10개 있고요. 차체가 7개 있어요. 그럼 자전거 몇 대 만들어져요? 계산하면 요거랑 똑같죠. 자전거는 틀리네. 자전거는 5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보면 돼요. 생성물이 개수가 틀리네요. 그죠? 바퀴는 개수 수소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요. 차체 같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 만들어지죠, 자전거. 그죠? 이건 2개 만들어지네. 그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완벽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수득량하고요 퍼센트 수득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얻는 양하고 비교하는 게 바로 저 있는 퍼센트 수득률이죠. 이론적 수득량은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그거죠. 그죠? 예, 조금 전에 봤던 한계 반응물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 최대량이죠. 이론적 양. 예, 그걸 우리가 이론적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얻는 건 어떻게 해요? 이론적 양하고 거의 같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100% 반응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드물고요. 그냥 오히려 이제 100%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비율로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만들어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퍼센트 수득률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퍼센트 수득률은 어떻게 얘기가 돼요?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로 얻은 양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있는 양이 g으로 해도 돼요. 질량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양이 질량일 수도 있고요. 그럼 반드시 위에 있는 수득량은 질량이어야 돼요. 근데 몰수해도 똑같아요. 밑에 있는 얻는 양이 몰수로 표현되면요. 위에 실제적으로 얻는 양도 몰수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지워지니까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수득률 이렇게 됩니다.